척수장애인의 성과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드릴 서울시 북부병원의 재력가 김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부분들은 척수장애인의 성과 임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척수장애인들이 궁금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척수손상 초기에는 방광 문제든지 배뇨, 배변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겠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정말로 궁금하지만 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은, 자,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척수 손상 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나요? 척수 장애 후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척수 손상 후 성기능 장애 및 성생활,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질문들을 결국 갖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상 이러한 것들을 공개해서 질문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궁금해하지만 정작 질문을 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성생활은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인간관계로서 이를 통하여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고 기쁨과 극치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활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제약에 의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관계나 성생활, 부부관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풀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의 생각들, 본인들의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인 여러 부분들이 같이 관계돼서 형성되는 관계고,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들은 크게 성기능 관련 신경 해부학 및 생리에 대해서, 척수 손상 후 남성의 성기능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척수 손상 후 여성의 성기능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발기부전의 치료 및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 손상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신경계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합병증들이나 반응들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두 신경계의 상호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회복의 생리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천수 2번부터 천수 4번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남성에서는 발기를 유발하거나 여성에서는 충혈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흉수 10번부터 묘수 2번에 의해서 오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사정에 관여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나팔관과 자궁, 평활근의 수축 및 수축을 유발하고요. 극치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기능 조절의 중추신경에서는 대뇌에서는 시상하부라는 기관과 변형계라는 기관이 관여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이 성적인 자극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대뇌로부터 내려오는 성적 신호가 주로 척수를 걸쳐가지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음경의 발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는 부교감신경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사정의 과정 중 초기 단계인 정루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자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정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과 채성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성신경이라는 것은 중추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신경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초신경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역시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총골신경총, 음부신경의 신경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는데요. 부교감신경의 영향에 의해서 질벽의 윤활유 분비 및 대음순의 우혈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관계의 여러 단계 중에서 남성에서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져야지만 관계가 가능할 텐데요. 이러한 발기는 크게 반사성 발기와 심의성 발기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사성 발기라는 것은 천수 2번에서 4번의 반사군 활성화에서 일어난 것이고, 쉽게 설명해서 반사성 발기라는 것은 어떠한 성기나 어떠한 성감대에 대한 접촉성 자극에 의해서 발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의성 발기라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적 자극,
상상 자극 같은 복합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접촉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기를 반사성 발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인성 발기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이미지라든지 시각적인 자극, 그 다음에 소리라든지 청각적인 자극, 그 다음에 머릿속에 어떤 성적인 그런 상상을 했을 때 발기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심인성 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의 자극의 반사성 자극과 심인성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발기를 통해서 남성의 발기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반사성 자극과 심인성 자극이 성기의 충혈과 질윤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척수손상 후 남성의 성기능 변화는 크게 발기 능력과 사정, 가입 능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성의 발기는 반사성 자극과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천수라고 얘기하죠. 천수 2번 상부신경 손상 시에는 천수 위쪽에서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반사적 발기, 어떠한 자극에 의한, 촉각에 만지는 자극에 의한 발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수 2번 하부, 아래쪽에 손상일 때는 심의성 발기, 시각이나 청각, 상상 같은 것을 했을 때 생기는 심의성 발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반응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반응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반사성 자극과 심리적 자극이 같이 가해졌을 때 보통 물리적 자극이 심리적 자극과 함께 가해졌을 때 척수장애에게는 오히려 발기를 저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기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척수 손상의 부위가 어디냐? 경수, 흉수, 요수, 천수, 상위신경후 손상, 하위신경후 손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척수 손상의 부위 또는 정도, 완전마비, 불완전마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러한 정도에 따라서도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합쳐서 말씀드렸을 때 발기가 가능한 것은 약 74% 정도에서 가능하고요. 또 사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남성 척수장애에서 7에서 8% 정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성 관계를 갖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나 또는 충분한 단단함을 성기의 단단함을 충분히 다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자극을 가했을 때, 촉각적인 자극이나 심리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일정 부분 발기의 반응이 일어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74% 발기가 가능한 모든 분들이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발기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말씀드린 발기를 이렇게 부족한 발기 기능을 보충해주기 위한 또 도와드리기 위한 약이나 주사 같은 것들이 이야기 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는 남성 척수장애인의 74% 정도에서 가능하고 사정은 7에서 8%, 10% 미만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척수 손상 후 성기능의 회복은 보통 척수 손상 후 6에서 12개월 후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 6에서 12개월이 지난 후에 대부분의 성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성기능은 회복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사성 발기 같은 경우는 42.5%에서 가능하고요. 보통 열의 4명 정도는 반사성 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인성 발기는 21%, 약 열의 2명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퍼센테이지 수치라는 것은 사실 교과서나 논문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남성 척수장애인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교가, 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발기가 되는 경우는 23% 정도, 보통 열의 2명 정도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관계가 가능할 정도의 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성 척수장애인의 36.5% 정도, 약 열의 3명에서 4명 정도는 발기 기능이 상실돼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사성 발기는 열의 4명 정도, 심인성 발기는 열의 2명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성기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발기가 가능한 척수장애인은 열의 2명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열의 3, 4명 정도는 발기 기능이 상실돼서 관계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수 상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상위 신경호 손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대부분 척 손상에 대한 증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상위 신경호 손상이냐, 하위 신경호 손상이냐를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위 신경호 손상은 경수나 흉수, 일부 요수 손상 환자들에 해당하는 얘기들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사적인 부분들이 손상 부위 아래에 반사적인 부분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경직이 남아있다든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든지 항문괄약근의 힘이 남아있거나 요도괄약근의 힘이 남아있는 이러한 반사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신경호 손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위신경호 손상 장애인들보다 경직이나 불수적인 움직임들이 다리에 마비된 부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근육이 좀 더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위신경호 손상, 척수 상부 손상인 경우에는 반사성 발기 기능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통 천수 상부 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반사성 발기가 93% 정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수 상부 상위 신경호 손상 불안전 마비인 경우에는 반사성 발기가 98%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열의 9명 정도는 상위 신경호 손상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열의 9은 발기가, 그 중에서도 반사성 발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신경호 손상의 경우에는 시민성 발기, 시각적인 자극이나 상상에 의해서, 청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민성 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수 하부, 우리가 하위신경호 손상이라고 얘기하죠. 하위신경호 손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마비된 부위의 경직이라든지 불수의적인 자극에 의한 움직임, 항문괄약근의 힘이나 요도괄약근의 힘들이 모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이렇게 마비된 부위들이 흐느적거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반사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반사성 발기, 누군가가 본인이 어떠한 성기나 성감대를 갖다 만졌을 때 일어나는 반사성 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각이나 시각, 상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민성 발기는 일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하부 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시민성 발기가 26% 정도, 열에 2, 3명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수 하부 불완전 마비 같은 경우에는 시민성 발기가 83%, 열에 8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신경 손상인 경우에는 접촉에 의한 반사성 발기는 불가능하지만 시민성 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완전 마비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민성 발기조차도 적게 26% 정도밖에 보존되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척수 손상 부위가 높을수록 경수 손상이나 흉수 손상일수록 발기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사정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에 상관없이 남성의 경우에는 42%에서 60% 정도, 4명에서 6명 정도는 열에 4에서 6명 정도는 극치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신경원, 경수나 흉수 손상 같은 상위 신경원 손상의 경우에는 완전 손상인 경우에는 4% 정도, 10% 이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수 상부 불완전 마비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에서만 사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장애인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천수 하부의 경우에는 완전인 경우는 18% 정도 사정이 가능하고요. 불완전 마비는 70% 정도에서 사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정의 경우에는 하위 신경원 손상일수록, 그리고 손상 부위가 낮을수록 잘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수 상부, 보통 경수나 흉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완전마비 장애인 같은 경우에 4%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 이하라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아주 적은 숫자죠. 100명에 4명 정도, 10명에 1명 정도만 사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통한 정상적인 임신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남성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좀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던 적이 있었죠. 이 척수장애인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기 어렵다고 됐는데 여자분이 임신하게 된 거죠. 서로 너무나 이렇게 의아해하고 서로 좀 감정의 공이 애매하게 미묘하게 상할 한 경우도 있었지만 남성 척수장애에 대해서 일부 아주 드물게는 사정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 임신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척수장애인들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가질 때 임신일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피임에 대한 충분한 이세에 대한 계획이 없을 때에도 피임에 대한 계획을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10% 이하에서는 10명에 1명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2세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은 충분한 피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좀 다른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그럼 척수장애인에 있어서 안전한 피임 방법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콘돔 사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자궁 내의 장치나라든지 아니면은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척수장애인에게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는 것은 콘돔 사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사용하는 자궁 내 장치 같은 경우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염증성 반응이나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식기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다른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충분히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가능한 자궁 내의 기구 장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경구용, 여성분들이 드시는 경구용 피임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들이고 척수장애인에 있어서는 혈전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이세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피임을 위해서는 남성분의 콘돔 사용을 좀 더 추천하고 권유드리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혹 남성 척수장애인들이 소변을 볼 때 어떤 자연 배뇨를 하시든지 아니면 CIC를 청결관절 도는법으로 소변을 빼든지 할 때 소변에서 하얀색 쌀뜨물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행성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정 시에 우리가 이제 고안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 정액이 이제 방광 앞쪽에 있는 길을 따라서 요도를 통해서 정액 밖으로 사정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러한 정상적인 사정 반응에 있어서는 방광목이 닫히면서 그 정액이 방광내로 들어가지 않고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절한 것이 자율신경계 조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손상되어 있다 보니까 사정 시에 방광경부가 닫히지 못하고 거꾸로 앞으로 이제 정액이 사정되지 못하고 방광 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역행성 사정에 의해서 방광 내에 고여있던 정액이 소변을 볼 때나 청결관절 도는법으로 소변을 배출할 때 하얀색 흔히 말하는 쌀뜨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척수장애인 중에서 흉수 6번 손상인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흉수 6번이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흉수 6번 이상 손상인 경우에는 발기에 의한 자극이나 사정 시에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 가볍게는 비충혈이나 어떤 소름 돋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두통이나 심한 두통이나 고혈압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갖기 전에는 그러한 이상 반사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 방광, 배뇨 문제나 배변 문제에 있어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갖기 전에는 방광이나 직장을 비우고 관계를 갖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성 척수장애인의 가입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가입 능력은 척수 손상 후에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나 부고환염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고환이 신체 밖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부 온도에 비해서 고환의 온도가 2도 정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정도 낮은 신체 복부 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인해서 이러한 정자 생산 능력을 좀 증가시켜주는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척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로 오래 앉았기 때문에 고환이 충분히 아래로 내려와서 이러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남성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서 고환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정자 형성 능력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의 손상 후의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자의 형성 능력이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젊은 척수장애인들 중에서 나중에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척수손상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정자를 채취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척수손상 후에 여성의 성기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궁과 난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음액의 팽창이나 질 분비 반응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관계를 할 때 질, 활액, 질 윤활액의 분비 및 질 충혈 반응은 반사적인 자극과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여성 척수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들이 보통 척수 손상 후에는 흉수 10번에서 요수 2번 손상일 경우에는 질, 활액, 분비물을 분비하는 반응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가질 때, 성관계를 가질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질의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외부에서 윤활액, 겔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해야 될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흉수 6번 이상 손상일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질, 활액, 분비물이 분비되는 반응은 남아있지만 심리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은 소실됐다. 그래서 분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남아있지만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관계 시에는 충분한 그런 겔을 사용하시는 게 윤활 겔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가입 능력은 척수손상 후에 여성의 가입 능력은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척수손상 후 일시적인 무월경이나 불규칙한 월경이 척수 손상 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일시적인 무월경이나 불규칙 월경이 모든 여성 척수장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아니고요. 일시적인 무월경이 여성 척수장애인의 58% 정도, 열의 대6명 정도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1년 후에는 90%에서 정상적인 월경 주기로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의 가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상 부위에 따라서 자궁의 감각이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궁의 감각을 담당하는 척수 손상 부위가 흉수 10번에서 12번이 자궁의 감각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 이상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흉수 10번 이상 손상 시에는 임신 후에 자궁의 수축이나 태아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흉수 6번 이상 손상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흉수 6번이죠. 이상 반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시 진통을 일어날 때 이러한 진통이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질병 중에 하나가 전자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전자간증, 임신 중독증이라는 것은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반사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두통이나 그런 고혈압이 이러한 전자간증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하신 여성 척수장애인에 있어서 이러한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여서 이러한 임신 중독증과의 감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성 척수장애인의 발기부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반사성이든 시민성이든 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발기의 가능 정도가 삽입 성교가 가능할 정도의 기간, 발기 지속 시간이라든지
단단하기 정도를 다 완전히 단단한 정도를 갖다가 만족하는 발기를 다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삽입 성교가 많은 부분에 많은 척추장애인에 있어서 삽입 성교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발기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발기를 가능하게 돕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경구 복용약, 음경내 주사, 음경 진공 흡입기, 보형물 삽입 등이 있는데요. 밑에 3번, 4번에서 말씀드린 음경 진공 흡입기나 보형물 사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감각이 떨어지는 척추장애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합병증을 만들거나 기구 같은 것들의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음경내 진공 흡입기라든지 보형물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구 복용량과 음경내 주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경구용 복용약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비아그라라는 것이 개발됐었고요. 그 이후에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레나 같은 많은 경구용 복용약들이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5에서 100ml 정도가 5에서 100ml 용량이 있고요. 척추장애인의 70%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이런 반응 시간이라든지 간단히 써놓은 내용들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들을 써놓은 것이고요. 척추 손상 부위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라든지 어떤 반응 효과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낮은 용량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50ml를 먼저 복용해보고 충분한 반응이 되는지, 충분한 지속 시간과 단단하기가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용량을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CLS 같은 경우는 5mm, 10mm, 20mm가 있는데요. 5mm는 사실 척추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얘는 좀 낮은 용량이라고 보시고 10mm, 20mm부터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비트라도 10mm, 20mm가 있으니까 10mm 먼저 사용해보고 20mm가 필요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이데나 또한 100mm, 200mm가 있기 때문에 낮은 용량으로 먼저 사용해보고 그 용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용량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용량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척추장애의 70% 정도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관계를 갖기 전에 30분에서 4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는 것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CLS 같은 경우는 관계 30분 정도 전에 복용하는 것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통 레비트라나 자이덴도 보통 관계를 갖기 30분 정도 전에 복용하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구 복용약에 부작용이 있는데요. 보통 복용했을 때 두통이나 안면 홍조, 시각의 이상, 구역 등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 이러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들과 상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구 복용약은 금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기해야 할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최근 6개월 내에 뇌졸중 또는 심근경색이 있던 환자분들, 그리고 휴식기 혈압이 90에 50, 아주 낮은 저혈압이죠. 그리고 170에 100, 높은 고혈압일 때는 저혈압이나 고혈압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간 부종 환자나 색소성 망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심장 질환이 있어서 복용하시는 약 중에서 아미오달론이라는 심장약이 있는데요. 그 약을 복용하시고 계시는 분 또한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 복용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음경내 주사 방법이 있습니다. 음경 해면체 내에 유발제를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시중에 카바제트나 스텐드로라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바제트라는 것은 프로스트글란딘 E1이라는 단독체제이고요. 스텐드로는 프로스트글란딘 E1 플러스 다른 두 가지 약제를 혼합해 있는 제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경내 주사는 관계를 갖기 20분 정도 전에 주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주사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에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듯이 주사 부위는 음경의 양쪽 양옆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위에서 이건 본인이 스스로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음경의 제일 위쪽 12시라고 했을 때 양옆에
양 옆에 12시에서 3시 사이에 있는 그 부분, 1시나 2시 부분,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 부분, 이렇게 음경에 양 옆쪽에다가 주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용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적은 용량으로 사용해서 밝기의 정도나 지속 시간을 확인해보고 필요한 거의 용량을 늘려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기 치료제를 사용하셨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음경 발기 지속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발기 지속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1시간 반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사용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 이런 척수장애인들이 약이나 주사를 사용했을 때 발기가 아주 단단한 상태로 1시간씩 지속되는 건 아니고 자극을 가했을 때 발기가 더 지속되고 조금 약해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발기 지속증이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발기 지속증이 단단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경 해면체의 내막이 조금씩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응급 상황이다.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48시간 이상 지나면은 음경 평활근의 세포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발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 발기 지속증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상태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 그 이상 지속되는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발기 치료를 위한 경구 복용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발기가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반사성 발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촉각에 자극을 주셔야지만 발기가 지속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심리적인 발기가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질 때만 충분한 발기가 유지되고 유지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거는 이제 어떠한 그 배아라고 하죠. 우리 남자 정자가 수정됐을 때 뱃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기가 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신비로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위해서 남자의 정자와 연자의 난자가 만나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성 척수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열에 1명 정도, 열에 1명 이하, 10% 이하에서만 정상적인 앞으로 사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정자를 채취하거나 자연 임신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정자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건강한 정자를 충분한 양으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있는 태세라는 방법입니다. 고안에 이제 4개의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빨간색 원안에 고안에 작은 절개를 한 다음에 고안 조직 자체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분리해낸 조직 안에서 현미경을 보면서 정자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직접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어떠한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정자의 양이나 그러니까 정장들을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성 척수장애인에 있어서는 가장 선호되는 정자 채취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정자를 가지고 이제 난자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채취된 정자를 갖다가 부인의 배란기에 맞춰서 그 남편의 정액을 부인의 질이나 작은 경과 또는 난과 또는 자궁 내에다가 직접 넣어줘서 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척수장애인에 있어서 이러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양의 운동성이 좋은 건강한 정자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러한 태세화 방법이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채취한 정자를 가지고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자의 양도 굉장히 양의 문제도 있고요. 운동성에도 개개의 정자의 운동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 수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척수장애인들이 아기를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는 방법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체외 수정 및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수정을 체외에서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체외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2, 3일 동안 배양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수정된 수정란이 안에 세포 분열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배아가 되게 되는데, 이제 배아를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분열한 배아를 갖다가 여성의 자궁 내마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이 채취한 하나의 남자의 정자를 직접 바늘로 이렇게 막을 뚫고 정자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나기 시술의 과정은 첫 번째, 난자의 과배란을 유도합니다. 보이시는 난소에서 난자는 과배란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난자는 한 번에 한 개의 난자만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과배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맞는 호르몬 주사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러한 시험과 나기 시술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부부가 계시다 그러면은, 남자분들 준비하는 여자분에게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복수도 찰 수가 있고요. 복통도 많이 생기고 주사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울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굉장히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배란을 유도한 후에 성숙한 난자를 갖다가 채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정자를 앞서 말씀드렸던 태세라는 방법으로 채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채취한 남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실험실에서 밑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실험실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수정란은 배양하고 배양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게 되면 그 배아를 갖다가 여성의 자궁 내막에 이식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이식하는 배아의 숫자가 보통 2개에서 4개까지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실험과 악의 실수를 했을 때는 이란성 쌍둥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식한 후에도 임신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 자궁 내막을 보강하는 임신 유지 호르몬을 계속해서 여성분들이 투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나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공 수정시켰던 배아를 갖다가 딱 우리가 착상시킬 몇 개의 배아만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배아, 수정란을 만들어 놓고 배아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배아들을 택해서 자궁에 착상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럼 남아있는 배아들을 갖다가 대부분 배아 동결 보존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배아라는 것이 먼저 뭐냐면은 수정이 일어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거를 갖다가 접합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접합체는 세포 예전에 하나의 동그란 알 같은 게 반으로 분열되고 2개 것 4개로 분열되고 4개가 8개로 분열되고 이런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할을 통해서 배아가 우리가 말하는 자궁에 착상시키는 배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기간을 거치면서 하나의 건강한 개체로 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배아를 착상시킨 나머지 배아를 갖다가 냉동 동결 보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배아에서 수분 같은 것을 완전히 뺀 후에 냉동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은 냉동인간을 보존시키는데 이제 모든 피나 수분을 갖다가 모두 빼고 그걸 대체하는 물질을 집어넣고 냉동시키잖아요. 그런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아의 수분을 완전히 말려서 냉동시켜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임신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때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시험과 나기 시험 성공률이 10%에서 20% 정도 전후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나기 시술이 반복할 때마다 성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냉동된 배아를 갖다 사용하는데 괜찮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동결 보존된 배아의 생존율 및 임신율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동결 보존 배아의 융해 후, 동결되는 것을 쉽게 해서 녹인 후에 살아남는 배아들이 100% 다 살아남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건강한 배아들이 60에서 80% 정도에서 생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한 배아를 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동결 배아의
기형아 발생률은 자연 임신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수십 년 지난 후에 이러한 동결 보존 배아를 갖다가 사용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던 기사들도 간혹 나오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결 보존 배아를 다시 사용해서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신이 됐다. 그럼 이제 여성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신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많은 이제 희생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대한 것 같습니다. 태아에 대한 안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한 약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첫 번째 바크로펜, 단트롤렌, 다이아제팜이죠. 이거는 경직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경직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투여하거나 아니면은 임신 기간 동안은 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광을 넓혀주기 위해 사용하는 옥시부티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트로판이죠. 이것 또한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프라조신, 유독 관략근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라조신이라는 약도 안정성을 고려할 약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든 태아이든 문제를 일으키는 항생제가 있는데요. 시프로프록사신이나 트리메소프림이라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시프로프록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요도 간염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태아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에 대해서는 사용을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어떤 척수장애인이 임신하게 된다고 하면은 재활외과 의사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같이 이러한 거에서 의논을 하면서 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에서 산정관리, 산후관리를 받는 척수 장애인 중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출산 시에 주의점이 있습니다. 임신 28주부터는 매주 산전 진찰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궁 수축에 대한, 그다음에 태아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을 흉수 10번 정도의 손상을 받은 척수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산모가 자주자주 배를 만져서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감각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이 어떤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자궁 수축인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수 10번 상위 손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진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 32주부터는 조기 입원을 통해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이상인 경우에는 자율신경계 이상 반사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분만은 크게 권유드리진 않고 마취후 제왕절개를 권유드리고요. 흉수 6번 이하 척수장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왕절개가 필요하진 않고 정상 분만도 가능하지만 아이끼를 출산을 할 때 복부의 힘이 약해져서 분만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태아나 산모가 피로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이나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정상 분만으로 분만을 유도할지,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을 유도할지는 담당 산부인과 선생님과 또 필요 시에는 담당 재활외과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 개인 이메일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은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의해서도 많은 척수 장애인 부부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세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